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정비계획 입안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앞 시간에 기본계획 다음 순서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10년 내에 재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면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으로 일단은 정비 예정구역 지정하잖아요. 하면서 그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게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2020년 2월 5월이 되면은 이제 신정동 정비 예정구역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서울시 기본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020년 5월이 되면은 관할 구청장 등이죠. 관할 구청장 등, 즉 양천구청장이 되죠. 양천구 구청장. 이때 구청장 등 하면은 그 자치구의 구청장하고 그리고 광역시 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이렇게 자치구의 구청장과 그리고 광역시 군수를 합하여 이 법에서는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관할 양천구청장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신정동 정비계획을 입안합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이것을 첨부합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이것을 첨부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돼요. 구청장 등은 기본계획에 맞도록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한 때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요청 이렇게 구청장 등의 요청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구청장 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구청장 등의 정비구역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요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직권으로 직접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입안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관할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권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구청장 등의 신청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고요. 나머지 시장군수는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정비구역 지정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정비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하는지, 자, 정비계획의 내용하고, 그 다음 또 정비계획 입안 제한이 있습니다. 정비계획 입안 제한. 누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지 등등을 잠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찾아드릴게요, 제가. 자, 여러분 교재, 324페이지를 떠오르십시오. 324페이지 오십시오. 324페이지 오시면은 자, 왼쪽에 정비구역 지정이 나와 있고요.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 금방 말씀드렸죠? 네. 자, 지금도 밑줄 긋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줄 긋시고 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은 지정합니다. 밑에다가 신청 적고요.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는 직권 지정이죠. 그래서 밑에다가 직권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자, 지정권자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즉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노후 불량구조에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에 정한 욕구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없이 정비구역 지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천재지변 그리고 두 번째 줄 이럽니다. 천재지변 밑줄 것이고 두 번째 줄을 줄 것이죠. 천재지변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 넘기면은 이제 정비계획의 입안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정비계획 입안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326페이지 왼쪽 아래 봅니다. 정비계획 입안 제한.
그 별표를 하나 해두시고 제가 바로 읽어드리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듣고 와서 교재를 같이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잠깐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자 화면으로 옵니다. 여러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10년 내에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일단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으로 무엇을 지정합니까? 그렇죠. 예정구역 지정하잖아요. 하면서 이 신정동 정비예정구역은 2020년 5월이면 정비구역을 위반하겠다라고 서울시 기본구역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2020년 5월이 되면 관할 양천구청장이 서울시 기본구역에 맞도록 신정동 정비구역을 위반하고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신정동 재개발구역에 투자를 한 거죠. 이게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샀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빌라를 샀죠. 그럼 빌라는 건축물 소유권이 있고 그리고 빌라는 대지 지분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과 건축물 소유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신정동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2020년 5월이 되면 양천구청에서 서울시 기본구역에 맞도록 서울시청에 정비구역을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믿고 여러분이 빌라를 투자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근데 2020년 5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즉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에서 정비구역을 위반하여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관할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자기를 갖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양천구청에 정비구역 위반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위반이었거나 아니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위반권자에게 정비구역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교재 잠깐 와봐요. 여러분 교재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왼쪽 아래에 5번 정비구역 위반 읽어볼게요. 토지 등 소유자는 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는 괄호를 건너뛰면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다음은 박산의 기억부터 비업이에요. 제한 사유가 되겠죠. 기억부터 저 밑에 건너편에 비업까지 묶어서 제한 정비구역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 사유가 됩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정비구역 위반권자에게 정비구역 위반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 사유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번 위주로 하시면 돼요. 일단 기억번 자 밑줄 긋습니다. 단계별 사업 추진구역상 밑줄 그으십시오.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이 위반되지 않거나 또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위반권자에게 정비구역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정비구역 위반이 제한되면은 제한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327페이지 옵니다. 327페이지 중간에 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박스가 하나 있죠. 네, 두 번째 박스. 012죠. 정비구역 위반 제한 나와. 여기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서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을 제가 읽으면 밑줄 것이십시오. 정비구역 위반권자는 정비구역 위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동그라미예요. 그 정비구역 위반 제한이 있으면 제한일로부터 60일 내에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장을 넘겨서 328페이지 보면은 정비구역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정비구역은 무슨 내용을 할까요?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1번 정비사업의 명칭 줄 거예요. 명칭 동그라미. 그리고 2번 지정될 정비구역과 그 면적을 정비구역으로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저 밑에 8번 세입자 주구 대책. 그리고 9번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등을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구치령 등이 정비구역을 위반할 때 그다음 정비구역 위반, 정비구역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정비사업의 명칭, 뭐 신정동 재개발 사업, 무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사업의 명칭은 정비구역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지정할 정비구역이죠. 지정될 정비구역, 지정될 정비구역과 그 면적, 지정될 정비구역과 면적, 그리고 세입자 주거대책, 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등을 정비구역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객관식 시험이니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하고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당연히 구별을 해서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정비구역을 이제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구소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전부 공통점이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구소가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산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정동에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고 여기다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딱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길까요? 네,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일단 교재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죠. 여러분 교재 뒤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333페이지 오시면은 3 오십시오. 큰 2번에 네, 정비구역 지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심의 읽어드립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 즉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구역 지정하게 되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면 줄 것이죠. 지방도시구역 내 심의를 거쳐야 한다. 네, 지방도시구역 내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길까요? 334페이지입니다. 334페이지죠. 네. 자, 펼쳐놓고, 자, 2번 발표하시죠. 발표하시고, 자, 1번 같이 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해당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 이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 이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은 곧 국토계획 구성 지구단위 계획 내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에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내용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내용 중 국토계획 구성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칠 것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로 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미칠 것이고요. 약간 좀 어렵죠?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네. 그 다음에 335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 오셔서 4번에 봅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 행위 제한 등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 행위 제한, 행위 제한 크게 동그라미 하십시오. 4번에.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서 자, 개발 행위 허가 대상 줄 거예요. 개발 행위 허가 대상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36페이지 제일 위에 허가 예외. 허가 예외니까 허가 대상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임의 사항이 되죠. 임의사항도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리고 기득권 보호 줄 것이면 되죠. 읽어볼까요?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나 사업에 착수를 했다면 줄 것이십시오.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내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시장구소장에게 신고 동의하면 신고하고 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을 고시합니다. 고시가 뭐죠? 지정 내용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몇 번지일 때 정비구역 지정했는지, 정비구역 지정된 위치,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한 날, 그죠?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공적으로 알리는 거죠. 그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내용 중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네, 지구단위 계획으로 따로 결정하지 않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내용에 포함된 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정수로 본다. 그리고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려우면은 원리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농림지역이었습니다.
산이고 전답과 선정 농지가 있는 농림지역이었다고요. 근데 농림지역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딱 지정됐어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딱 지정되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농림지역은 용도지역이 뭐로 바뀌었죠? 그렇죠. 국토개혁법상 도시지역과 그리고 국토개혁법상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 국토개혁법상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로 본다는 거죠.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할 때 그 고시 내용 중 국토개혁법상 지구단위 구역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됐다면 포함된 지구단위 구역은 지구단위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그리고 지정된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려우면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됐거나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적은 국토개혁법상 지구단위 구역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의심이 되잖아 그냥. 그렇죠?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재개발 재건축은 노후 불량수 판정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겠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철거 방식으로 하니까 이 기존의 건물도 철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했는데 누군가가 자기 땅으로 건물을 다시 짓고 있고 누군가가 사과나무를 심고 있다면 앞으로 정비 사업에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으면 해당 지역의 수천 명,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뭘 받게 됩니까?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내 땅이지만 정비구역 지정 고시 외에는 시장 우수 등의 허가 없이 일정한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없게 되고 일정한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게 돼요. 어떤 개발 행위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외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지 이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행위자라고 거의 유사해요. 원리는 똑같거든. 알겠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됐거나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는 순간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즉 일정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못하게 돼요.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근데 일정한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다고요. 아까 밑줄 그대로했잖아. 교재를 같이 해볼까요? 자,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여러분 교재 335페이지예요. 335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봅니다. 오른쪽 제일 밑에 박스안에 봅니다. 335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박스안에 자 개발행위 허가 대상 1번 건축물의 건축 등 줄 거예요. 자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은 시장소에 허가 없이 못해요. 행위자를 받아요. 그때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하면 줄 것이죠. 건축물의 건축 줄 것이고 건축 동그라미 용도 변경 동그라미.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인데 여기는 대수선이 안 보이죠. 그래서 대수선 행위는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개발허가 대상이지만 정비구역에서는 개발허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용도 변경 뒤에 적으십시오. 용도 변경 뒤에 아니야 대수선. 대수선은 정비구역에서는 개발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이 모두 허가 대상이고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선 행위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7번 중목의 벌채, 식재 등은 개발이 허가 대상이 됩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336페이지 제일 위에 봅니다. 자, 정비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다음에는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묵지의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응급조치 동그라미 하면 되죠. 그리고 기존 건축물에 붕괴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줄 거죠.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줄 거죠. 간이 공작물 설치, 그리고 경장 목적의 형질 변경,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미염, 도시개발구역과 똑같지 않습니까?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가능해요. 단, 가로 안에 줄 거죠. 가로 안에 경작지안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임의상에서 제외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기득권 보호잖아요. 기득권 보호죠. 정비구역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 이자를 받게 돼요. 개발을 못 해요. 근데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허가를 받고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했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먼저입니까? 착수가 먼저입니까? 착수가 먼저니까 기득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왜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하면 됩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어서부터 30일 내에 관할 시장업소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사업가 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가 가능하죠. 도시개발구역에서 기득권 보호 규정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과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에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지정고시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면 신고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그냥 훤하게 머릿속에 익숙해지죠. 그러면은 공법은 재밌어지는 겁니다. 가끔 들어. 복습은 아주 안 해. 그러면 늘 어려울 수밖에 없죠. 반복하는 과정에서 점차 익숙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까지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인데, 여기서 정비사업 시행 방법을 먼저 할 겁니다. 정비사업 시행 방법. 그래서 지금부터 자, 정비사업 시행 방법을 할 텐데, 일단은 자, 교재는 그만 만지시고 저를 보시죠. 저를 보세요. 자, 지금부터 칠판 보고, 네, 화면을 보시고 대답하십시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세 가지를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두 번째가 뭐죠? 그렇죠. 네,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네, 재개발 사업이 있죠. 세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재건축 사업이 있죠. 이 정비사업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정비사업 시행, 이 세 가지 정비사업별 사업 시행 방법을 할 겁니다. 사업 시행 방법이에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 방법. 각각의 정비사업을 각각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정비사업 시행 방법. 자, 할 텐데. 자, 죄송합니다. 하기 전에, 정비사업 시행 방법을 하기 전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 자, 337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해제가 나와 있는데, 정비구역 해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 해제죠. 읽어보겠습니다. 337페이지.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의 필수적 해제. 그러니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 요청해야 되고 요청하면 해제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정비구역 지정 해제하여야 할 사유죠. 몇 개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묶어서 의무적 해제 사유가 되죠. 의무적 해제 사유가 돼요. 의무적 해제 사유를 통째 외우고 있을 때 문제를 맞추는 문제가 이게 통째로 한 문제 나온 적도 있죠.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옆에 적으십시오. 암기방법. 오른쪽에 적으십시오. 암기방법. 자, 의무적 해제 사유를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암기하는 방법은 자, 적으십시오. 세 줄입니다. 빨리 적어주세요. 자, 1번. 추진위원회. 받아 적으세요.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이에요. 2년. 두 번째, 조합, 기타 등등. 조합과 기타 등등은 3년이에요. 3년. 추진위원회가 보이면 2년입니다. 조합, 기타 3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이에요.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입니다. 이게 정답을 결정했잖아요. 이제 기타는 이런 의미죠. 추진위원회도 보이지 않고 조합도 보이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도 아니면 기타 등등. 몇 년? 3년. 추진위원회도 안 보이고 조합도 안 보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재개발 사업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기타 등등 3년이에요. 추진위원회 2년, 조합 기타 3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5년. 맞는지 한번 볼까요? 1번. 337페이지. 필수적 해제 사유 1번.
줄 거지 마십시오.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구역으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으로부터 3년 동그라미 3년이 된 날까지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회사 시랑구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죠.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읽어보니까 추진위원회 보여요? 없죠. 조합 보여요? 없죠. 토지 등 소재하는 재개발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죠? 기타 등등이죠. 그래서 1번 제일 뒤에 기타 적용되죠. 기타. 가로 열고 기타. 기타는 몇 년이죠? 3년. 그 다음에 2번 내려옵니다. 기업부모입니다. 동그라미 2번의 기업이죠.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2년 동그라미 2년이 된 날까지 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줄 거죠. 추진위원회 보면 몇 년이죠? 2년 맞잖아요. T급번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줄 거죠. 몇 년 나오면 되죠? 2년 맞잖아요. 2년. 니은번 안 했구나. 니은번. 자,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날부터 3년 동그라미 3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줄 거예요. 조합 설립인가. 조합이 나오면 몇 년이죠? 3년. 그럼 D급번 추진위원회가 줄 거죠. 추진위원회 보니까 뒤에 몇 년? 2년 동그라미 맞죠? 그 다음 니을번 조합이 줄 것이고 조합 나오면 몇 년이죠? 3년이죠. 3년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 줄 것이고 동그라미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주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몇 년입니까? 5년. 5년 동그라미. 이것을 4년으로 시험 냈다라고 유치하죠. 저도 유치하게 암기방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대비해야죠. 그리고 책장 넘깁니다. 넘어가면은 직권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임의로 이제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죠. 자, 339페이지 제일 위에 정비구역 6번 정비구역 직권해제 별표하시고요.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임의적 해제 사유가 몇 개 있죠? 6개죠. 6개. 자, 1번 같이 봅니다. 정비사업체로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나중에 조합이 되죠. 토지 등 소유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즉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은 시에서는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 줄 수 있는 거죠. 과도한 부담 이용되죠. 되죠. 과도한 부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 추진 사항 봐서 도저히 목적 달성이 없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동그라미인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 줄 수 있죠. 권리관계 분쟁으로 대법원까지 소송하려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 파벌이 갈려서 매일 싸우고 있어. 이 동네 재개발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추진사항으로 보아서 도저히 목적 달성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시에서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 해제해 주는 거죠.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이렇게 오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발표하고 싶어요.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 줄 거예요. 토지등 소유자, 조합은 자기를 갖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제일 끝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줄 거예요. 해제 요청하면은 시에서는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 줄 수 있다니까요. 이게 부작용이 있은 거예요. 아니,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 30이니까 조합은 자기를 갖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조합은 자격을 갖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만 해제 동의한다고 동의서 받아서 시에 해제 요청하면 시에서 직권으로 해제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30%는 쉽잖아요. 그래서 그 재개발 재건축 반대하는 측에서 30% 이상의 도장을 받아서 시에 해제 요청하면은 그죠? 발목 잡기가 되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6번을 만들어서 6번 56번 신설된 거예요. 자, 근데 그 동그라미 3번 다시 봐요. 다시 보십시오.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 요청하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이때는 괄호 안에 줄 거예요. 동그라미 3번 괄호 안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이에요. 그러면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도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사업 초반, 중반, 종반 언제죠? 사업 초반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밑에다가 사업의 초반이죠. 사업 초반. 아직까지 사업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만 100분의 30 이상이 동의하고 해제 요청하면은 해제 요청이 가능해요. 근데 6번 보면 6번 줄 것이십시오.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이에요. 줄 것이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줄 것이고 그럼 사업 중반입니까? 사업 후반입니까? 사업의 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미
지금 정비구역 지정 해제해버리면은 이미 투입된 비용, 매몰 비용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해제를 못하도록 줄 것이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제 요청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결국 3번과 6번을 비교하는 거 아닐까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이 가능하지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맞죠? 공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4번. 4번에 주관경 개선 사업 미칠 것입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 하겠다고 정비구역 지정구역 해놓고 10년 경과 동그라미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추진 상황을 봐서 도저히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줄 것이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해제 요청하면은 정비구역 지정을 지정구역 직권으로 해제해 줄 수 있는 거죠. 나머지 5번은 참고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의 효과는 읽어야 되는데 특히 그 340페이지 2번하고 3번을 읽어보시면 돼요. 2번과 3번. 2번과 3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3, 4월에 설명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준비하기로 했던 정비사업 시행 방법. 여러분 교재 342페이지예요. 342페이지 정비사업 시행 방법 필기하시고요. 자, 주관경 개선 사업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자, 342페이지 정비사업 시행 방법. 네, 주관경 개선 사업 읽어보겠습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방법과 이를 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해서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 방법이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4개가 있다고요. 네.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드립니다. 아직 밑줄 끄지 마십시오.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자, 지금부터 밑줄 껐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게 하는 방법을 합니다. 스스로 개량 방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스스로 동그라미 합니다. 스스로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2번 내려옵니다.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전부나 일부를 수용하여 수용 동그라미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 할 때 수 동그라미 합니다. 수용 방식 할 때 수 동그라미. 3번 정비사업 시행자가 줄 것이십시오.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할 수 있죠.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환지할 때 환 동그라미. 4번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줄 것이고 관리처분계획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리고 줄 거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까지 줄 것입니다.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하는 방법을 할 수 있죠. 관리처분계획 방식할 때 관 동그라미, 관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주관경 개선사업의 사업방법이 이렇게 옵니다. 제목 밑에 적으십시오. 주관경 개선사업의 사업방법 4개를 이렇게 옵니다. 스스로, 환수관, 스스로, 환수관. 그렇게 오십시오.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방법 3가지. 스스로, 환수관, 스스로, 환수관. 그렇게 옵니다. 스스로, 환수관. 연습 좀 하셔야 되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이때 주관경에서 사업할 때 관리 처분계획이 뭐냐면은 우리 그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에서 그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은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 등을 그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을 해주잖아요. 그때 그 환지 처분할 사항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그렇죠. 환지 계획이잖아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처분할 내용을, 환지 처분할 사항을 미리 정한 계획은 환지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절차에서 나중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면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이제 새 아파트를 분양해 주게 되잖아요. 그때 그 분양 신청한 조합원 누구에게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 주고 누구에게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해 줄 것인지 분양 처분할 사항을 미리
정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관리처분계획이에요. 그래서 분양처분계획이라고 보면 되죠. 관리처분계획, 조합원의 재산을 조합이 직접 관리해서 분양처분하기 위한 계획이다. 그런 뜻이라고요. 자, 그래서 주관경영사업은 관리처분으로 새로 건설된 주택, 부대 시설, 복리시설,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부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경영사업 할 때 관리처분으로 공급될 수 있는 것은 주택, 부대, 복리시설입니다. 부대 시설, 복리시설. 그때 부대 시설, 복리시설 나중에 주택법에서 배우게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새로 건설된 건축물을 공급합니다. 새로 건설된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그리고 환지,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재 볼까요?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다음 줄 거예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 공급까지 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거나 동그라미 1번. 그 밑에 줄 환지로 공급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뭐죠? 건축물이죠. 건축물.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기다가 주택, 부대, 복리시설 쓰면 틀려요. 2017년 이전까지는 재개발 사업도 관리처분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주택, 부대, 복리시설인데 건축물로 개정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럼 재개발은 주로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주택지에서. 기반시 일학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에서 주관경 개선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주택이 공급되겠죠. 주택, 부대, 복리시설 공급되겠죠. 주거지역에서는. 근데 2017년도 법 개정으로 재개발 대상에 아까 도심 재개발, 상업지역, 공장 재개발, 공업지역이 포함됐잖아요. 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재개발의 공식주로 포함이 되면서 주거지역은 주택이 공급되지만 상업지역은 상가 건물이나 업무용도의 빌딩이 공급될 수도 있고 공업지역은 공장이 공급되니까 주택, 상가, 업무 그리고 공장을 모두 포함한 개념, 건축물로 법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여기다가 주택, 부대, 복리시설 하면 틀려요.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으로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죠? 비교하셔야 됩니다. 찍어주는 수준이잖아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이죠. 오직 관리처분계획으로 교재 보십시오. 무엇을 공급합니까?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으로 새로 건설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수도 있죠. 그때 재건축할 때 주택, 부대, 복리시설 그리고 오피스텔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때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오피스텔 공급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어디서만 가능하죠? 그렇죠.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게 되죠. 교재 같이 봅시다.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지금도 실 거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줄 거면 되죠. 오직 이 한 가지 방법이에요. 관리처분으로 주택, 부대, 복리시설과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을 하게 되고 내려오십시오.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경우 국토교육법상 미칠 거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해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수 줄 거죠.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 든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도시비 주관경정비법상 정비사업별 사업시행 방법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는 또 잠시 휴식 후에 계속 연결하겠습니다.